2부 순간님, 네, 2부 뭐 1부를 짧게 요약하면은 지금 러시아 우익파시어 푸딩이 굉장히 지금 막 뭐 함락하고 여러 가지 안 좋잖아요. 마치 일사후퇴인이라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크라이나가 다시금 나설 것이다. 언제부터? 저는 이든영이 본격적으로 대선 유세를 시작하면서 이든영 지지율과 우크라이나 직무 속도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3월부터 대반격 작전이 있을 수 있다. 혹은 3월이 아니더라도 4월부터. 왜냐면 4월부터 6월까지가 여기가 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입니다. 먼저 인드라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세상 유일무이한 신이자 인간인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고요.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인드라는 항상 겸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뭐 하여튼간에 예수님 덕분에 뭐 이렇게 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인드라는 오늘도 행복하고 어제도 행복했고 내일도 행복할 생각인데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인드라한테 안 좋은 일이 어제도 일어나고 그저께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났는데 그건 내 탓이지 예수님 탓은 아닙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드라는 전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한테도 안 하고 있고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인드라가 창세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한다고 해서 인드라가 그것은 역시도 인드라의 상대 진리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다. 인드라가 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몰라요. 저는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잘 몰라. 인드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다만 여태까지 인류가 신을 여태까지 발견해 왔다 라고 보거든요. 저는 수메르 왕들도 인격신 자연신을 만들면서 당대 인식 한계로 인해서 자연신과 인격신을 만든 것이지 라고 보는데 그 당대 인식 한계로 인해서 그 자신이 신을 만들었다고 발명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신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수메르 왕들의 그런 것들이 이단이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대 인류가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을 우선 고려합니다. 또한 구약 보통 지금 창세기 그러니까 인류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대홍수 이야기까지 창세기는 대체로 바벨론 유수 때 성경 기자들이 쓴 걸로 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성경 고고학자 특히 인드라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핑켈슈타인 가문이 있어요. 그 핑켈슈타인 가문이 아우슈비츠 때 고생한 가문인데 이 핑켈슈타인 가문에서 성공 고고학에서 제가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분 입장 핑켈슈타인 입장에서도 보자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솔로몬이나 다윗의 존재는 인정하는
하는 편이고요. 이러한 점들을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저는 피케슈타인보다 조금 더 과감한 편이다. 저는 아브라함도 역사적 실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 입장이 아직 뭐 이렇게 밝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내셔널 그래픽 같은 데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 역사적 사건, 뭐 대홍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홍수가 전 지구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대 인식 수준에서 예를 들면 이슬람 창시자 모하메드 입장, 그 기원전 6세기 7세기경의 관점에서조차 세계가 서아시아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덩어리가 저렇게 큰지도 모르고 아시아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지 모르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인도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냥 중국이란 땅이 있는 건 아는데 굉장히 조그맣게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때 콜럼부스가 인도양 찾아가서 온 거 아니에요. 거꾸로 돌아가지고. 그러한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당시의 인식적 한계 때문에 봤을 때 이스라엘 사해하고 이쪽에 페르시아만에서 홍수가 난 거하고 이스라엘 사해에서 홍수가 났다. 만약 이 두 정보를 딱 접하면은 전 지구적인 대홍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양쪽 극단이거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서 대홍수가 일어나고 유럽에서 대홍수가 일어나는 걸로 이해할 그런 개념이다 이거예요. 대홍수가. 그래서 이런 그 창세기를 볼 때 바빌론 유수 시기의 구약 성경 기자 관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히브리 성경을 다룬 탈무드 관점, 기원전 6세기인가 7세기인가 바빌로니아 탈무드 관점, 이런 관점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볼 때만이 인드라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에게 보다 훌륭한 창세기를 볼 수 있다. 그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들 얘기하는 게 좀 당대의 시선을 현대인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당대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뉴턴 역학이다. 오늘날 우리가 아인슈타인 역학 시대지만 여전히 뉴턴 역학이 중요하듯이 그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2부 결정권을 얘기했죠. 저는 지금 굉장히 그 창세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1장부터 5장 사이 에덴서 추방 당하기 전까지 그 거기에 어떤 에 대해서 언급을 그냥 하나씩 조금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가설을 두었어요. 어떤 식으로 가설을 두었냐면, 첫 번째 바빌론 유수 성경 기자들은 첫 번째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 그걸 봤을 것이다. 당연히 보죠. 왜냐하면은 매년 바빌로니아에서 대중을 딱 모아놓고 봄 축제를 여는데 그때 이걸 낭독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히 낭독한 것만 받고 베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에누마 엘리시를 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가정은 뭐냐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석했다 이거예요. 에누마 엘리시를 구약 성경 기자들이, 바빌론 뉴스의 구약 성경 기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신의 적대국이잖아요.
끌려왔으니까 바빌론 이게 왕에게 끌려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다 그냥 이단 이교도교의 어떤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에 다 내쳤냐? 아니다 이거죠. 바빌로니아 역시도 아모리인이고 셈족이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자신도 셈족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빌로니아인이나 아수르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셈족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다. 전 그렇게 봐요. 그걸 어떤 식으로 자신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결과론으로서의 원인이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 단순히 그 에노마일레시 같은 걸 베꼈다면 딜문에 그냥 바레인, 당시의 딜문은 바레인이거든요.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굳이 바레인 대신에 그렇게 4개의 강이 시작되는 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는 분명한 사실이잖아. 근데 바레인은 유프라테스의 시원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딜문은 딜문이고 에덴은 에덴인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부터 그대로 베낀 게 아니라 뭔가 자신들 관점에서 세우고 이거 설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결과론적인 원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면 대홍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에덴 동산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은 창세기를 순서적으로 볼 필요 없다. 연대기적으로 볼 필요 없다. 사건들은 다 각각의 사건들로 이해해야 되지, 그걸 순서적으로 반드시 일어났다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 주류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홍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 필요했다. 마치 이것은 수메르 왕 슐기와 이신왕조가 대홍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메르 왕 목록을 만든 것과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인드라가 말씀드리면서 결과론으로서의 이부 선택은 뱀이냐 아담이냐 이런 거잖아. 결정권이 아담에게 있습니까? 이브에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브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왜 이슬람에서는 생명의 나무 한 그루인데 불면의 나무, 반면에 굳이 기독교에서는 나무가 2개잖아요. 하나 생명의 나무고 하나는 선악과고. 그 성경에 굳이 왜 선악과를 하게 되면 하느님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달았을까?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에 굳이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고도의 테크닉이다. 성경 바빌론 뉴스 기자들의 굉장히 머리를 굉장히 굴린 거다, 심사숙고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왜 바빌론 뉴스 성경 기자들은 굳이 니므롯, 함, 키시, 구수족
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인드라가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수메르인도 셈족이고 아카드인도 셈족이에요. 근데 왜 당대 바빌로니우스 학자들이나 그리고 1세기 인드라가 존중하는 요세푸스라는 유대 학자가 있어요.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구스인들에 대해서 그다음 니므롯 유명하죠. 니므롯 님로드 니므롯 그렇게 할까? 오늘날 학자들은 니므롯이 사르곤 대왕이다, 사르곤 황제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주류 학설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그럼 왜 굳이 바빌로니우스 성경 기자들은 아카드 사르곤을 함족 구스라고 봤는지, 키시 구스 봤을까요? 물론 뭐 이식적 한계로 이집트인들이 이집트 18왕조인들 알겠죠? 누비아인의 혼혈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고, 첫 번째는 이신론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컨제 착각이라고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바빌론 뉴스 성경 기자들이 수메르 왕 목록과 이 아트라하시스 길가메시 서사시를 자신들 셈족의 오랜 동일시했다 이거죠. 동일시. 이거는 우리 민족의 얘기다. 다시 말해서 이 신왕조는 내 편에서 바빌론 기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관점이 분명해요. 우루 삼왕조 슐기와 이신왕조는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루 삼왕조와 이신왕조가 적대했던 왕 누구죠? 사르곤 대왕. 그 사르곤이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셈족에서 제거된 거야. 너는 구스야 이렇게 된 거죠. 아까 이집트 효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사르곤 대왕이 셈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구스 쪽으로 취급당해야 됐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홍수에서 엔닐과 엔키가 나오잖아요. 엔닐과 엔키.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여태까지 강조했지만 우르 삼왕조 슈기나 이신왕조는 분명히 엔닐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엔키 입장이란 말이에요. 대홍수 설화에서.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에노마 엘리시에서는 티아마트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게 연결됐을 때 엔닐과 엔키의 신이 아니라 엔키 중심의 관점을 가졌다. 엔키가 곧바로 바빌로니우스 신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그것도 또 차이가 있어요. 엔키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엔키에 대해서도 분명히 바빌로니우스 성서기자들이 비판적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드리지만, 그보다도 엔닐에 대해서 비판했고, 엔닐을 뭐랄까 다른 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다. 우르남부 비문에 보면 우르 행갈이나 우르남부 비문 보면 뱀이 나와요. 뱀. 적대자들 산골짜기에 있는 뱀. 원래 뱀은 두 가지 개념이 이건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한번 생각할게요. 아직
설명한 게 아닙니까? 뱀 얘기도 따로 나중에 하고. 어쨌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철저한 뭔가 그 당시에는 자료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부족한 거,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것도 있고 편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드라 생각에 당대 기원전 5세기경부터 6세기경부터 기원 후까지 굉장히 성서 기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걸 분명히 전제하고요. 두 번째, 저는 아브라함의 이제 핑케스타인, 인드라가 존중하는 핑케스타인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부정하는 편인데, 저는 역사적 실존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보통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 함무라비 시대나 뭐 우루 사망조 시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오히려 기원전 1200년 에노마 엘리시 시절에 에노마 엘리시가 나온 게 기원전 12세기 때거든요. 그때의 아브라함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란의 누스카라는 빛의 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00년경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조가 칼데아 사람이에요. 이게 아모리인인데 이 칼데아 왕 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신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서 기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전혀 없는데 만든 게 아니라 유대 민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전설처럼 확인되지는 않지만 있었다라는 어떤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성했다고 보는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치밀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 제가 생각에 세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칼데아 우르를 이야기함으로써 은연중에 수메르 역사가 셈족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의다 이거예요. 수메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루 출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 하란에 머물렀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하란이란 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것은 고고학적으로도 하란이란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 게베클리 테페, 그 다음에 기원전 6200년경의 발크 계곡 문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인과 차별되는 셈족이잖아. 가나안족은 구스족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인은 셈족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도 무슨 언어를 썼죠?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라는 건, 아람이라는 건 시리아예요. 시리아 북부. 하란이다 뭐 이런 데예요. 시리아 북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쓴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람어가 편해서 쓴 거지만. 세 번째 모세. 핑케스타인과 인드라의 관점은 모세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모셀은 역사적 실존성이 없다. 사르곤 대왕 얘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가나안이 기원전 14세기서부터 한 400년 동안 이집트 식민지였다는 게 중요한 거야. 가나안이 이집트 식민지였어. 이집트 18왕조 람세스 2세 3세 때.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는데 점점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가나안 민족에게 무엇을 정당성, 명분이 필요하잖아. 예.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이집트 왕실의 정통성이 있는 사생아에 불과하지만 그건 사르곤도 재상이었잖아. 컵받침대라는 것은 집사, 재상이고 재무 대신이라는 얘기예요. 재상, 최측근. 그런 모세의 권위라는 거야. 이집트의 권위. 가나안이 300~400년 이집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모세 신화가 필요했다. 동시에 이 수메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수메르서부터 시작해서 아시리아, 바빌론까지 이어지는 여기에 정통이 또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인들어 볼 때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모하메드도 아브라함을 아랍인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부 결정권과 연결된다 이거야. 대홍수와도 연결되는 게 이부 결정권이지만 또 하나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같은 셈족이지만 나는 결정적인 게 뭐죠? 부인이 다르잖아. 부인이.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어머니가 달라서 아랍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부의 결정권이고 엄마의 결정권이죠. 왜 우리 대체소설에서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또 왕실 드라마 보면 늘 나오는 게 치열한 왕자들의 난이잖아. 왕자들의 난에서 늘 이슈가 뭐예요? 내 배 안에서 꺼낸 애가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달라. 엄마의 결정권이야. 엄마가 뱀이냐 아담이냐 이거예요. 엄마가 선택하는 거. 엄마가 선택. 엄마. 다음 왕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선택하는 거다. 후손은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목의 중심이었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다. 왜냐면은 아랍 민족하고 유대인 민족이 그때 아브라함 때부터 나눠졌으니까. 그거는 신화고 실제로는 바빌론 유수기에부터 시작한 거죠. 바빌론 유수 성서기자들의 순혈주의 필요해서 이렇게 목의 중심.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마치 아담처럼 엄마는 반드시 유대인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왕실 투쟁이나 권력기관에서 돌아가는 게 낮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밤에 누가 지배하냐? 여자가 지배하죠. 그거를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파악했다는데 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었다는데 굉장히 탐복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그 셈적이다 야배적이다 이런 어떤 구분이 비과학적이긴 하더라도 그 당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잠정 결론이에요. 좀 더 이렇게 더 수메르 어떤 서사시를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이 수메르 서사시를 또 당시에 성서 기자들이 다 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래도 나온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정리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저는 늘 이 수메르 왕 목록과 이 대홍수 서사시를 왜 만들었는가? 당대 우루 삼왕조 슐기와 이신왕조는 왜 대홍수 설화를 만들어냈는가? 날조된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 그리고 이 대홍수 설화를 왜 바빌론 뉴스 성서 기자들은 중시하는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대홍수가 과연 있었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아니라 그 당대의 우루 삼왕조 슐기 입장이나 기원전 5세기의 바빌론 뉴스 구약 성서 기자들이나 기원 후 1세기의 요세푸스 유대인 학자거나 기원 후 6세기 이슬람 창시자 모함메드 입장에서는 세계가 서아시아였대요. 서아시아. 유럽이든 저쪽 인도든 다 그냥 변두리에 불겠고 서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아시아에서 홍수가 있었다. 대홍수고 전 지구적인 홍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과연 그러한 홍수가 있었느냐 라고 하면 있었다. 그것이 피오나 진동이다. 피오라 진동. 갑자기 뭐죠? 말씀. 피오라 진동이다 라는 거죠. 이 피오라 진동은 알프스 이렇게 기후학자들이 알프스의 어떤 빙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대홍수가 있었다 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 사해에서 이스라엘 사해에서 물이 100m나 치솟았다가 가라앉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이 시기에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수메르 우루크 문명이 있었는데 쫄딱 망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요. 적어도 기원전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대홍수가 있었다 라는 것은 없는 것을 수메르 왕들이 뻥튀기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메르 왕인들아 강조했지만 슐기나 이신왕조는 이 홍수설화를 보고서 이걸 자신의 정통성을 위해서 서사시를 만들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바빌론 뉴스 성경 기자들도 이 대홍수 설화를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A형, B형, 그러니까 단지 고기를 먹거나 물고기를 먹는다고 갑자기 A형 되고 B형 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원숭이가 우유 먹고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연 선택설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인간 대다수는 우유를 먹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우유는 인간을 위한 우유가 아니죠. 소를 위한 우유인 겁니다. 송아지를 위한 것이 우유지 인간을 위한 우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린내가 심할 것이고 먹지는 못한다 이거죠. 먹어도 탈날 수 있고,
먹어보지 못해서 못 먹고, 먹어도 독버섯처럼 돼가지고 예, 병나서 죽을 수 있고, 대부분 죽었을 거란 얘기죠. 처음에는 소화를 시킬 수 없었어요, 인간은. 근데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 돌연변이도 처음부터 우유를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씩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뭐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죠. 길면 1000년, 짧으면 뭐 300~400년 긴 과정인데, 여기서 역할은 뭐냐면, 그러한 변화는 대체적으로 여성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형질 변화, 돌연변이는 제가 생각에 여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여성에서 아이가 여성과 같은 그러한 것을 갖춘 태아에서부터 그것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우유 먹는 건 소용없고, 예. 그렇게 본다면, 예, 말을 가축화를 시켰다고 곧바로 B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그 말 가축화가 되고 우유도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에서 한참 뒤에야 A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예,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예, 유목민족이라고 다 B형이 아니다는 얘기죠. 또 그렇게 말에 예, 말젖, 소우유를 풍부하게 어린 시절부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권층이다 이거. 특권층이에요. 예, 아무나 우유를 먹을 수 없었다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매일매일, 예, 10만원짜리 뷔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매일매일 뷔페 10만원짜리 먹는 사람이 현재 한국의 몇 프로예요? 예, 1%도 안 될걸? 그쵸? 그게 우유 먹는 사람들이고, 조개 먹는 사람이에요. 조개 먹는 A형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나 다 조개 먹었던 게 아니란 얘기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다시 말해 어민이라고 해서 모두 A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은 아주 극소수고, 그 사람도 처음에 아주, 예, 뭐 RH- 뭐 이런 것처럼 희소 핏줄이었기 때문에 무언가 문제를 일으켜서 일찍 죽거나 그랬을 거라고요. 그게 오랜 시간 거치면서 또 하나 조건은 반드시 귀족 출신, 왕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그 핏줄이 오래 가지 못하죠. 예, 이러한 조개 A형이 그 지역의 왕족이 되고, 우유 먹는 유목민 중에 그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유목한다고 다 B형이 되고, 예, 다 조개 먹는다고 다 A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조개를 매일같이 어린 시절부터 먹을 수 있는 사람, 조개도 얼마나 비리고, 우유나 조개 모두 현재 인류 중에 알레르기가 일으킨다 이거예요. 새우 알레르기, 조개 알레르기, 예, 소젖 알레르기. 예, 그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예, 먹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예, 이런 관점에서 A형, B형. 그다음에 한국은 이 A형과 B형이, 예, 천선신화와 난생신화, 그러니까 결합한,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A, B형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란 말이죠. 이것은 삼국시대 때, 예, 신라가, 백제나 고구려가 이웃 소국들, 예, 오늘날로 치면 읍 정도 되는 국가들, 예, 말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오늘날로 치면은 군 정도면 딱 맞겠네. 군. 예, 군 정도를 나라라고 치면 군. 예. 군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먹으면서 병합하면서 흡수하면서 그 나라 왕족과 귀족들이 반항하면 다 없앴지만 항복하거나 뭐 이러면은 왕족이나 귀족으로 되어졌다 이거야. 그리고 이들끼리는 혼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저는 AB형이 한국에서 많은 것은 삼국시대 때 저는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조선시대 때나 뭐 이런 것들에 와서는 이게 굳어져서 그건 꿈이었고, 저는 삼국시대 때 AB형이 많아졌다. 그때 통일 신라 때와 고려 초가 한민족이 형성되던 시기거든요. 그 이전의 역사를 뭐 한민족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원형이 통일 신라 때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는 뭐냐? 그런 한민족의 오늘날 한민족의 어떠한 재료를 준 분들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러한 관점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창세기 문화론을 계속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무조건 옳다. 저는 제 얘기도 상대 진리에 불과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수메르 경제사람 때도 실수한 게 많고 지금 생각 정보가 더 많아져 가지고 수메르 경제선에서 주장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실수한 건 인정하고 좀 더 자료를 보완하고 좀 더 연구하고 해서 좀 더 나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다. 재미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 창세기 문화론을 계속 할 예정이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약은 결코 에노마 엘리시 저는 에노마 엘리시 아트라시스 길가메시 서사시를 한 10번 이상 읽었어요. 저는 성경과 다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꼈다. 저는 제가 인드라 해체론, 데리다 해체론 관점에서 인드라 볼 때는 구약 창세기가 훨씬 더 에노마 엘리시보다 뛰어난 작품이다. 오히려 전대의 어떤 당대 인식 한계들을 극복한 것이 구약 창세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물론 구약 창세기도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비판받을 수 있죠. 허나 제가 볼 때 원조보다 뛰어난 작품은 원조를 평가받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아트라시스보다 구약 창세기가 훨씬 더 명작이다. 더 인류에게 더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구약 창세기이지. 물론 저는 길가메시 서사시나 에노멜리시, 아트라시스 다 좋아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명작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창세기가 훨씬 더 인류에게 오늘날 후손들에게 더 영감을 주는 훌륭한 명작이다. 인류의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마지막 인사 주시면 인드라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부건행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일찍 끝내네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